무지개 인생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65세 정미희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5세가 된 정미희입니다. 남편과 저는 1979년 11월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은 늘 부러워했죠. 미희야, 너는 복 받았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그런데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있었네요. 그것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우연히 알게 된 지난달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회의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심근경색 증상이라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장바구니도 그대로 두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과로는 많이 했지만 큰 병 한 번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늘만 쳐다보면서 병원에 도착했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됐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병실로 옮기고 나서 원무과에 보험 처리하러 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보험사에도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처치비가 꽤 나온다면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의료보험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다행히 남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험사 직원과 마주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응급 연락처가 박영숙님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영숙이라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가족은커녕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아,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이 김준서님으로 되어 있네요. 더 이상한 건 보험금 수령인이었어요. 김준서라는 사람. 우리 아들도 딸도 아닌 이름이었죠. 직원은 당황한 듯 서둘러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입력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 남편이 직접 신청한 내용이었대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 그것도 하필 응급연락처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눈물이 자꾸 났어요. 병원비 처리하러 갔다가 알게 된 이상한 이름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박영숙은 누구지? 김준서는 또 누구지? 남편의 잠든 얼굴은 평소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 몰래 휴대폰도 뒤져보고 서랍장도 살펴보고. 하지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통화 내역도 다 지워져 있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서재였어요. 남편은 서재만큼은 제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여자가 책도 안 보면서 서재는 웬 거냐? 청소할 때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했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말이 그날따라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서재를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재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책장 뒤편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걸 보니 남편이 자주 만졌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맨 위에는 1970년대 대학 시절 앨범이 있었죠. 남편은 제게 대학 시절 사진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어요.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편과 한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더라고요. 여자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뒷면을 보니 영수가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영숙이라면 설마 그 박영숙? 보험사에서 봤던 그 이름?
더 찾아보니 그 밑에 고무줄로 묶은 편지 뭉치가 나왔어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박영숙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를 한 장 한 장 펼쳐볼 때마다 제 손이 떨려왔어요. 준호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당신을 꼭 닮았어요. 아이 이름은 준서라고 지었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이름이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시겠대요. 나중에 언젠가는. 편지들 사이에서 바랜 초음파 사진도 나왔어요. 1979년 3월 날짜가 찍혀 있었죠.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호적 등본이었어요. 김준서, 1979년 8월 출생. 더 뒤적이다 보니 박영숙이 쓴 또 다른 편지가 나왔어요. 준서는 이제 김 사장님 성을 따르게 됐어요. 새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기엔 준서의 진짜 아버지는 당신이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1979년 8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게 그해 11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서두르시더니 아들이 30 되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놓칠 수 없다면서 불과 2달 만에 결혼을 서두르셨던 게 다 이런 이유였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1980년부터 시작된 통장. 매달 꾸준히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박영숙. 처음에는 월급의 10%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통장 거래 내역서들. 1997년부터 시작된 김준서 앞으로 된 송금 기록들. 그때가 준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이었을 텐데 그 시기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였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회사를 그만뒀었죠.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말해요. 당시 저는 많이 반대했어요. 지금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 했더니 너는 날 못 믿는 거야? 화를 내더라고요. 무역 사업을 한다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중국을 들락날락하면서 돈을 쏟아부었어요. 처음엔 괜찮다더니 점점 어렵다고. 결국 거래처 물건값도 제대로 못 받고 빚만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은행 대출까지 받았었는데 그때 빚진 돈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었죠.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축해둔 돈으로 김준서 유학 보낸 거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대학 등록금 대출 받아가며 다녔는데 다른 아들은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게. 우리 딸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전세금 5천만 원 겨우 모아서 보태줬는데 그때도 김준서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1억을 보냈더라고요.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요즘 회사가 어렵다. 아끼면서 살자. 명절 때마다 시댁에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알고 보니 박영숙 모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쓴 거예요. 서류를 뒤지다 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김준서가 대기업에 취직할 때도 남편이 손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알던 후배가 그 회사 부장으로 있다면서.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고생할 때였는데 그러다 발견한 최근 편지. 박영숙이 보낸 거였어요. 김준서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권고사직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남편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40년이에요. 남편은 40년 동안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는 생활비도 아끼라고 하면서 다른 집 아들 유학 보내고 신혼집 사주고 제가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니 우리가 사는 집 대출금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맬 때도 박영숙 모자에게는 매달 꾸준히 돈을 부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자금 대출을 겨우 갚았는데 알고 보니 그 몇 배의 돈을 다른 데 쓴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박영숙이라는 사람 알지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알게 될까봐 늘 두려워했나 봅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에게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40년간 빠져나간 돈, 준서의 존재, 유학 보낸 일, 신혼집 마련해준 일까지.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내 아들이 맞아. DNA 검사도 했었어. 그래서 더 못 끊었던 거야. 영숙이가 준서를 볼 수 없게 하겠다고 할 때마다 나는 그저 그제서야 남편도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40년을 박영숙의 요구대로 살아온 거죠.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이해 안 했어. 특히 당신한테 40년 동안 거짓말하고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준서가 태어났을 때 DNA 검사까지 했다는 걸 보면 그때도 박영숙을 의심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들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영숙이는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 내가 거절하면 준서를 볼 수 없게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진 지금 저는 남편을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박영숙의 새로운 요구였습니다. 퇴직금을 노리고 준서의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영숙이었습니다. 미희 씨, 이제 다 알았죠? 준호 씨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뻔뻔한 말투에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렸다고요? 원래 준호 씨는 제 사람이었어요. 미희 씨가 끼어든 거죠. 이제라도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퇴직하면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건 하면서 말을 더듬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를 반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 대판 싸웠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 드셨길래 이러세요? 40년 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딸아이도 울면서 매달렸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영숙이 수면제를 먹고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위세척하고 살았다는데 유서에는 준호 씨 때문에 죽는다.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또 버리면 난 못 산다는 내용이었대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결국 짐을 쌌죠. 미안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영숙이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은 마지막까지 말렸어요. 아버지, 저희는요? 저희는 아버님 자식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박영숙의 자살 시도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한 달 뒤에 법원에서 이혼 서류가 왔고 그렇게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박영숙과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재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괜찮아 보였어요. 남편이 모아둔 퇴직금을 조금씩 준서 사업에 투자한다고.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2,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빼내더니. 그런데 2달도 채 안 되어 우연히 마주친 남편의 대학 동창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박영숙이 요즘 강남 클럽에 자주 나온다더군요. 거기서 만난 젊은 남자랑 아이고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네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클럽에서 일하는 27살 웨이터였대요. 박영숙은 한 달 동안 남편을 설득해서 받아낸 돈을 모두 그 남자에게 쏟아붓고 결국 남은 퇴직금마저 들고 그 남자와 사라졌다는 거예요. 준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살 시도까지 연기했던 게 돈을 노린 연극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 후로 매일 술에 취해 박영숙을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날 용서해줘. 40년을 버렸어. 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를 외면했죠. 평생 고생만 한 엄마 앞에서 아버지 얘기는 꺼낼 수도 없다면서. 그러다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4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준서는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박영숙은 여전히 종적을 감춘 채고 결국 우리 아들, 딸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이혼하기 전날 보험금 수령인을 저로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엔 김준서로 해놨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양심이었던 걸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우리 아들, 딸이 주말마다 찾아와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게 참 이상하죠. 젊은 시절의 뜨거운 첫사랑도 40년을 함께한 가정도 결국 진심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나 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딸 집에서 손주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5살 된 손녀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는데 우리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화를 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어머니 인생만 사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주말마다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 나갔더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첫사랑이든 바람이든 황혼 이혼을 겪은 친구들이요.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진작 헤어질 걸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40년이란 세월이 헛된 건 아니니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키웠고 손주들도 얻었잖아요. 다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나 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자, 정미.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란 보장은 없더라고요. 매일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지켜가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지개 인생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